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이 된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저 제 경험담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식 이야기를 남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한심해 보일까봐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그리고 이미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항상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우리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 민수가 있었거든요. 민수는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소중한 아이였어요.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이라 더욱 귀했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민수가 태어나기까지도 쉽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속상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저도 혹시 제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러 병원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결혼 7년 만에 민수를 가졌을 때의 그 기쁨이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남편이 울면서 기뻐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정말 조심조심했어요. 공장 일도 힘든 건 남편한테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가벼운 일들만 했죠. 배 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매일 밤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민수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작고 빨간 얼굴을 한 우리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민수가 어릴 때는 정말 예뻤어요. 동네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잘생겼고 성격도 순하고 착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싸우는 법도 없고 항상 어른들께 인사도 잘했죠. 이웃 어르신들이 순덕이네 아들은 정말 잘 키웠다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물론 키우는 동안 어려운 일들도 많았어요. 민수가 2살 때 열병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경기를 일으킬 뻔했죠.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새도록 민수를 안고 있으면서 제발 우리 아이만은 괜찮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다행히 민수가 회복되었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더욱 민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죠.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조금만 아파해도 벌벌 떨고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걱정이 되고요. 남편은 가끔 제가 민수를 너무 과보한다고 하기도 했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다른 집 아이들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민수 공부를 도와줬죠. 한글도 제대로 못 배운 제가 아이 숙제를 함께 하느라 밤새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행복이었어요. 민수가 엄마 고마워라고 말할 때면 세상 모든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민수만 보면 눈에서 꿀이 떨어졌어요. 우리 부부는 오직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는 날이면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민수가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다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민수도 저희 기대에 부응해서 항상 반에서 1, 2등을 했어요. 사실 그때가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가족이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민수 숙제를 봐주고 남편은 내일 공장 일을 준비하고 저는 민수 도시락을 준비하고 그런 일상이 소소하지만 정말 소중했어요.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놀러도 가고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요. 비록 돈은 많지 않았지만 사랑만큼은 넘쳐났던 시간이었어요. 민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식에서 총대상을 받았을 때 저와 남편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민수 어머니는 정말 복 받았다고 말해주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공부가 어려워지니까 학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에 다니는데 우리 민수만 혼자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공장 일이 늘어나면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죠. 민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부터 저희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기 시작했어요. 옷도 새로 사지 않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죠. 오직 민수 교육비만은 절대 아끼지 않았어요. 민수도 저희 마음을 알아서인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학교 내내 전교 10등 안에는 항상 들었거든요. 그런 민수를 보면서 저는 우리 아들은 정말 특별한 아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진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민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대학이라는 게 정말 먼 나라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수가 대학에 갈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민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장밋빛으로만 보였어요. 민수가 고등학교에 합격했을 때도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고등학교부터는 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거든요. 특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면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장 일을 더 늘렸어요. 원래 하던 일 외에 다른 공장 일도 하청으로 받아서 했죠. 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서 했어요.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때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우리 민수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민수도 저희 마음을 알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주말에도 학원에 가고 집에 와서도 새벽까지 공부했죠. 가끔 너무 피곤해 보일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대학에 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우리 민수가 서울대학에 간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동네에서 서울대학 간 아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 민수가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정말 전쟁 같았어요.
민수는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고 저희는 오직 민수 뒷바라지에만 집중했어요. 영양제도 사주고 좋다는 음식은 다 해줬어요. 민수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집안 분위기도 항상 조심했고요. 그해 겨울 드디어 대학 입시가 시작되었어요. 수능 보러 가는 민수를 배웅할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우리 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니까요. 수능 끝나고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땠니? 하고 물어봤더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몇 달 후 합격 발표가 났는데 민수가 서울에 있는 꽤 좋은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해냈다는 기쁨,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다는 안도감, 앞으로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뻐했고 민수도 정말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비록 비싸지 않은 식당이었지만 그때만큼 맛있는 식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축하해줬어요. 순덕이네 민수 서울대학 갔다는 소문이 금세 퍼져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대학 등록금 문제였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까 기숙사비도 들고 생활비도 보내줘야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출도 받고 친척들한테도 부탁해서 돈을 마련했어요. 심지어 집도 담보로 잡혔죠. 하지만 그때는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우리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민수한테도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고 했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뒷바라지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대학에 들어간 첫 학기,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거든요. 민수가 가끔 전화해서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동기들도 좋고 교수님들도 좋다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민수를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가끔 서울에 올라가서 민수를 보면 대학생이 된 우리 아들이 한층 성숙해 보이더라고요. 말투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깊어진 것 같았어요. 역시 대학 교육이 다르구나 싶었죠. 대학 4년 동안 저희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민수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서였죠. 공장 일이 줄어들 때는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민수한테 돈을 못 보내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다행히 그때마다 일이 들어와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항상 불안했어요. 민수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용돈을 벌었어요. 그런 민수가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부모 속을 썩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순덕이네 아들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도 길을 걸을 때 어깨가 으쓱했죠.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민수도 첫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가끔 전화해서 회사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동료들도 좋고 업무도 재미있다고 하는 민수를 보니까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싶었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민수가 저희한테 용돈을 줬어요.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상대방은 민수와 같은 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자아이였어요.
직장도 다니고 있고 집안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그 여자를 정말 좋아한다는 게 말투에서 느껴졌어요. 저도 한번 만나보니까 참 괜찮은 아이더라고요. 예의도 바르고 민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흔쾌히 결혼을 승낙했어요.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예단도 준비해야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부족해서 결국 공장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민수 결혼을 치러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공장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평생 해온 일이었고 저희 수입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결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민수가 이제 좋은 직장에 다니니까 저희도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나이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민수 결혼식 날 저는 정말 벅찼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결혼식장에서 민수가 신부와 함께 절할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앞으로는 자기 가정을 꾸려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어요. 이제 민수가 저희보다 아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지만 부모 마음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결혼 후 민수는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끔 집에 와서 아내 자랑을 하곤 했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며느리가 참 좋았어요. 저희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해주고 민수를 잘 챙겨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명절 때도 꼭 인사를 오고 저희 생신 때도 선물을 사와서 챙겨줬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앞으로 민수 가정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주도 태어나면 저희가 돌봐주고 민수 부부가 일할 때는 뒷바라지 해주고 그런 생활을 꿈꿨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건 민수 결혼하고 2년 후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는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갔더니 뇌졸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쓰러지면서 저희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남편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저는 간병을 해야 했어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고 수입은 없어지고 해서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민수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치료비며 두 분 생활비며 많이 들 텐데 연금이라도 제가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써드릴게요. 투자도 해서 더 불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때 저희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남편 치료비며 생활비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없으니까요. 민수가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효자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연금을 민수에게 넘겨줬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아니지만 그동안 꾸준히 넣어둔 개인연금이 꽤 괜찮은 금액이 모여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말자는 생각으로 조금씩이라도 넣어둔 돈이었어요. 민수한테 연금을 넘겨줄 때 별다른 서류 작업은 없었어요. 그냥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민수가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해서 아버지 치료비도 내고 두 분 용돈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안심시켜줬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든든하구나. 앞으로는 걱정할 게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사실 연금 관리라는 게 저한테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돈이 더 불어나는지 그런 건 잘 몰랐거든요. 민수는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니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민수가 매달 용돈도 주고 병원비도 다 대신 내주고요. 저는 그저 남편 간병만 하면 되었으니까 편했어요. 남편도 우리 아들 정말 효자다라고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민수가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병원에 와서 아버지 안부도 묻고 저한테도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며느리도 가끔 같이 와서 과일이나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역시 우리 아들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하고 집에 와서는 남편 없는 집이 너무 적적해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민수가 든든하게 뒷바라지 해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치료비 걱정 없이 남편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효자 아들을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거든요. 남편이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뻤어요.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쪽 팔다리를 전혀 못 쓰던 남편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도 꾸준히 재활치료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간병했어요. 남편이 하루빨리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민수도 아버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응원해 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재활치료도 잘 받고 있었고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쓰러지신 거예요. 두 번째 뇌졸중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장례식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수가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맡아서 해줬는데 저는 그냥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허전했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적적했어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남편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민수가 자주 와서 안부를 묻고 엄마 괜찮으시냐고 걱정해 주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라고 위로해 줬고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몇 달 후에 민수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살아요. 저는 당연히 아들 집에 가서 손주도 돌보고 며느리도 도우면서 살 줄 알았어요. 사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적적했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래, 그러자고 대답했어요.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민수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손주들 얼굴도 매일 볼 수 있고 며느리와 함께 살림도 하고 민수 뒷바라지도 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집에 있던 살림살이를 정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조심스럽긴 했지만 며느리가 그동안 저한테 잘해줬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상 민수 집에 가보니 며느리 표정이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서먹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말을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놓고 청소도 하고 손주 돌보는 것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가 민수한테 뭔가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제가 없을 때 뭔가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도 예전 같지 않고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터진 건 제가 아들 집에 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첫째 아이는 이미 5살이었는데 둘째를 가지면서 입덧이 심하게 시작된 거죠. 며느리가 냄새에 정말 예민해졌어요. 음식 냄새는 물론이고 제가 쓰는 화장품이나 비누 냄새까지 싫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임신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냄새 나는 것들을 안 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예민해했어요.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뭔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민수한테 자꾸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에 우연히 들었는데 며느리가 민수한테 여보, 어머니가 계시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냄새도 그렇고 집이 너무 좁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할까 무서웠는데 민수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민수가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잠깐만 따로 나가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아내가 임신해서 예민해져 있거든요. 아기 태어나고 좀 안정되면 다시 모시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영원히 아들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임신한 상황에서 제가 고집을 부릴 수도 없었고 민수도 난처해 하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가 일시적인 거예요, 엄마. 진짜 아기 태어나고 나면 다시 모실게요 라고 하면서 안심시켜줬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몇 달만 참으면 다시 아들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억지로 달래면서 그래, 며느리가 힘드니까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정말 아팠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구나. 며느리한테는 나는 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원룸에 살게 된 거예요. 민수가 몇 군데 집을 알아보더니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보증금이나 월세는 제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들이 월세도 내주고 생활비도 주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집에 들어와 보니 정말 말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반지하도 아니고 그냥 지하에 있는 원룸이었거든요.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고 습기가 너무 많아서 곰팡이 냄새가 심했어요. 화장실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올라와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전기장판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만 돌리고 사는데 지하라서 환기가 안 되니까 더위가 더 심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너무 더워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드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임시로 사는 거니까 참아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아기 낳고 안정되면 다시 아들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생활해보니 정말 힘들었어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벌레도 많이 나오고 비가 오면 습기 때문에 벽지가 떨어지기도 했어요. 세탁기도 없어서 손빨래를 해야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힘들더라고요. 근처에 빨래방이 있기는 했지만 돈이 아까워서 자주 갈 수는 없었어요. 요리하는 것도 불편했어요. 부엌이 너무 좁아서 제대로 된 요리를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간단한 것들만 해 먹었어요. 그래도 처음 몇 달은 참았어요. 민수가 가끔 와서 안부도 묻고 생활비도 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가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왔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점점 줄어갔어요.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생활비도 불규칙하게 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달은 주고 어떤 달은 안 주고 그랬어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민수가 전화해서 엄마, 아들 낳았어요 라고 했을 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제가 할머니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도 태어났으니까 곧 아들 집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생겼고요. 손주를 보러 병원에 갔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작은 손, 작은 발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며느리도 아기를 낳고 나니까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고요.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100일이 지나도 돌이 지나도 아들은 저를 집으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요. 아내가 아직 몸조리 중이라서요 하는 핑계만 대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를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연금 이야기예요. 이 원룸에서 살면서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주는 용돈만으로는 월세 내고 생활하기가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용돈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한참 뜸을 들이더니 엄마 연금으로 생활하세요. 제가 관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연금에서 얼마씩 빼서 쓰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지금은 투자 중이라서 빼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연금을 다시 내 명의로 돌려줄 수는 없을까?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그게 좀 복잡해요. 이미 여러 곳에 투자를 해놨거든요. 지금 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수익이 나서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제 노후 보장이었던 연금을 아들이 마음대로 투자해버렸다는 거잖아요. 민수야, 그래도 그건 엄마 돈인데 엄마한테 상의도 없이 투자했다는 게 말이 되니? 라고 했더니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냥 놔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투자하면 더 많이 불릴 수 있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돈을 제 허락도 없이 투자해놓고는 저를 위해서 했다고 하다니. 그것도 제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못 준다고 하다니. 그동안 민수를 믿고 맡긴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민수와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졌어요. 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민수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제가 그럼 언제쯤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봐도 명확한 대답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용돈도 더 불규칙하게 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달은 주고 어떤 달은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라고 하면서 안 주고.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정말 변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는 돈은 기초생활수급비와 민수가 가끔 보내주는 용돈이 전부예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게 된 것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민수가 창피하니까 그런 거 받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럼 생활비를 제대로 줘야지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제서야 허락하더라고요. 한 달에 받는 돈으로는 월세 내고 나면 정말 빠듯해요. 식비랑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마트에 가서도 할인 스티커 붙은 것만 골라서 사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이지만 그래도 훨씬 저렴하거든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살 수 있고 그것도 가장 저렴한 부위만 사요. 야채도 시들거나 상한 것들을 골라내서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요리해서 먹어요.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있어요. 새 옷을 사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겨울옷도 이미 몇 년 입어서 달아빠진 게 많은데 그래도 참고 입고 있어요. 전기료 아끼려고 여름에도 에어컨은 꿈도 못 꿔요. 선풍기만 돌리고 사는데 지하라서 더위가 더 심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너무 더워서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들어요. 겨울에는 난방비가 아까워서 전기장판만 켜고 살아요. 그래도 추워서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자야 해요.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서 먹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가는 게 아까워서 제가 거울 보고 대충 자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못생기게 잘렸는데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워서 집에서 믹스 커피만 타서 마셔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종종 만나서 수다도 떨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친구들이 순덕아 요즘 왜 안 나와? 하고 물어보면 몸이 좀 안 좋아서라고 핑계를 대요. 진짜 이유를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하거든요. 내가 아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산다는 걸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가끔 옛날 친구들이 전화해서 손주들은 잘 크나? 또 민수는 잘 지내나? 하고 물어볼 때가 가장 괴로워요. 네, 잘 지내요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쓰라려요. 손주를 본 지도 벌써 몇 달이 되었는데 친구들한테는 자주 본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처지가 이렇게 초라하다는 걸 남들이 알면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할까 싶어서요. 이게 제가 꿈꿔왔던 노후 생활인가 싶어서 밤마다 눈물이 나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민수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했는데 결국 이런 게 제 현실이라니. 가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민수를 너무 과보했나? 너무 많은 걸 해줬나? 아니면 연금을 넘겨준 게 잘못이었나? 밤에 잠 안 올 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가장 속상한 건 민수와의 관계예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받기도 어려워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라고 하고는 정작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전화하면 아, 깜빡했네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라고 하더라고요. 손주 보고 싶다고 하면 아이가 아직 어려서 힘들어요. 조금 더 크면 뵈러 가세요라는 대답만 돌아와요. 명절이나 제 생일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명절이면 을의 가족이 모였는데 이제는 아내 지방과 번갈아 가면서 가야 해서요라고 하면서 저희 쪽은 자주 빠져요. 제 생일에도 깜빡했네요. 다음에 챙겨드릴게요라고 하고 말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아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요. 물론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연금까지 마음대로 굴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연금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내 명의로 계속 관리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요. 이 지하 원룸에 살다 보니까 계단을 많이 오르내려야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정말 힘들어요. 특히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올 때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야 해서 더욱 힘들어요. 혈압도 높아져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자주 못 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약만 받아오는 게 전부예요. 정기검진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하게 나는데 병원에 가면 돈이 들까봐 그냥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감기가 좀처럼 낫지 않더라고요. 결국 일주일을 앓고 나서야 겨우 나았는데 그때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될지 정말 무서워요. 민수가 저를 돌봐줄까요? 아니면 그냥 방치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목욕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 집에 욕조는 없고 샤워만 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샤워하기가 어려워요. 더운 물이 금세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샤워해요. 여름에는 덥고 환기가 안 되어서 답답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샤워하기 힘들고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빨래도 문제예요. 세탁기가 없어서 손빨래를 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빨래를 비비고 헹구고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빨래방에 가면 편하긴 한데 한 번에 몇천 원씩 들어서 자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건 손빨래로 하고 큰 옷들만 가끔 빨래방에 가져가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우울해져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길기만 해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냥 텔레비전만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에요. 가끔 산책이라도 하려고 밖에 나가지만 혼자 걷다 보면 더 외로워져요. 공원에 가면 다른 어르신들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혼자라서 더욱 쓸쓸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남편처럼 먼저 가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으려고 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 한 뭔가 희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에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잘 못 갔는데 몇 번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넘겨주고 나서 외롭게 사는 분들, 며느리와 갈등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분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혼자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안타깝기도 해요.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달라진 건가 싶어요. 아니면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건가 싶기도 하고요.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요즘 애들은 부모보다 자기 가정이 우선이야. 우리 때와는 달라졌어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려고 해요.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댄스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해서 뭐 하나 싶었는데 해보니까 조금은 기분이 나아져요. 다른 분들과 함께 뭔가를 하다 보면 외로움이 덜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분들과 가끔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고 해요. 비록 깊은 친구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상대가 있다는 게 고마워요. 복지관 선생님이 할머니, 취미 활동도 해보시고 친구들도 사귀세요라고 권해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뜨개질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뜨개질을 하고 있으면 시간도 빨리 가고 뭔가 만들어내는 보람도 있어요. 작은 수건이나 컵받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복지관에 기부하기도 해요. 내가 만든 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뿌듯해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그리운 건 가족이에요.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아무리 복지관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도 아무리 취미 활동을 해도 가족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어요. 가끔 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걷는 손주를 보면 가슴이 아려와요. 나도 저렇게 손주와 함께 산책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트에서 손주 용품을 사는 할머니를 보면 더욱 부러워요. 민수한테 연금 이야기를 다시 꺼내볼까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 그 이야기냐는 식으로 짜증을 낼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투자해서 손해를 본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쓴 건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민수 집 대출금을 갚는 데 쓰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들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고요. 가끔 민수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면 시간 날 때 뵈러 가겠어 라고 하는데 정작 오지는 않아요. 손주 이야기를 하면 아직 어려서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 라고 하고요. 그럼 엄마가 가서 볼게 라고 하면 집이 좀 지저분해서요 라고 핑계를 대요. 결국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제일 속상한 건 손주와의 관계예요. 첫째 손주는 이제 6살인데 저를 거의 기억 못할 거예요. 가끔 민수가 사진을 보내주기는 하는데 사진으로만 보는 손주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할머니가 안아주고 싶은데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뿐이에요. 둘째 손주는 아직 어리니까 저를 아예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손주들과는 영영 가까워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하는 걸 들으면 더욱 마음이 아파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 하면서 따라다녀. 손주가 할머니한테 그림도 그려주고 편지도 써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부러워요. 저도 손주와 그런 추억을 만들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가끔 꿈에서 손주들과 함께 놀고 있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깨고 나면 더욱 허전해요. 요즘에는 제 인생을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해요. 비록 연금은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만큼은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마음먹었어요. 복지관에서 일자리도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나 설거지 같은 간단한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해요. 건강도 더 챙기려고 해요. 병원비가 부담되긴 하지만 아프면 더 큰 돈이 들 테니까 정기검진은 받으려고 해요. 복지관에서 무료 건강검진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운동도 해야겠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니까 날씨 좋을 때는 산책이라도 하려고 해요. 민수와의 관계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섭섭해도 내 아들이니까요. 혹시 민수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회사 일도 바쁘고.
저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언젠가는 민수가 저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손주들도 자라서 할머니를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크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궁금해할 테니까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제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겠어요. 손주들한테 할머니는 여기 있었어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요. 손주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요즘에는 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선생님이 일기를 쓰면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쓸 게 없어서 오늘도 별일 없었다는 말만 썼는데 점점 쓸 게 많아지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 만난 사람들 이야기, 제 기분,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요. 일기를 쓰다 보면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예전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해요. 민수 어릴 때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 민수 결혼식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 싶어요. 하지만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의 민수는 분명히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었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신의 노후 보장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물론 자식이 효자일 수도 있지만 세상 일은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에게만 의존하기보다는 본인만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연금이나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서류상으로도 명확하게 해두시고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두세요. 말로만 하는 약속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해도 본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투자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자식과의 관계도 너무 의존적이지 않게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자식에게 맡기고 자식의 호의에만 기대서는 안 돼요. 본인만의 취미도 만드시고 친구 관계도 유지하시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자식들도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미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도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있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활동도 하시면 조금은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세요. 아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식과의 관계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세요. 비록 지금은 서먹하고 섭섭하더라도 언젠가는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특히 자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하지만 기다리면서도 본인의 삶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본인만의 즐거움도 찾으시고 의미 있는 일도 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저도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나이는 많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다른 어르신들 도움도 되고 제 자신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비록 제가 바랐던 노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민수와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연금 문제로 얼마나 불안한지 솔직하게 말해보고 싶어요. 민수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해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 마음은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손주들과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할머니에 대해 궁금해할 테고 그때 제가 어떤 할머니였는지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손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어야겠어요. 손주들에게 할머니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